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는 밥보다 투자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다솜 씨. 네, 연내 4천 뽑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음. 최고치네요. 그러니까 원래 장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전날 미국장 약간의 조정이 있어서 하락 출발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밤사이에 이슈가 있었죠. 뭐 밤사이에 이런저런 이슈 있었죠. 네. 기본적으로 미국장의 업앤다운이 있었는데 일단 뭐 자세한 거는 시황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은 기억나시나요? 명품 산업에 대해서 다루시는 분. 루이비통, 페라리, 에르메스. 네. 네, 그분이군요. 영업부 금융센터의 도연수 PB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뭔가 좀 바뀌었어요? 헤어스타일이 바뀐 것 같은데요. 연휴 지나고 헤어스타일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 연휴 지나고 헤어스타일을 네, 바꿨다. 맞습니다. 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기존에 했던 머리를 조금 탈피하고 싶어서 조금 스타일의 변화를 좀 줘봤습니다. 네. 네, 아까 빈센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6번째 맞아요. 출연이시죠. 여태까지 에르메스, 페라리, 아멕스, 음. 인투이티브 서지컬,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 네, 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리뷰부터 하고 갈까요? 제가 리뷰 장표 좀 준비했고요. 장표 네. 보면서 같이 하나하나 네. 처음 소개드렸던 종목부터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표 먼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 7월 8일 정도에 에르메스 말씀드렸었어요. 프랑스에 상장된 주식이고요. 티커는 RMS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7월 30일에 제가 방송하고 나서 실적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이 되게 잘 나왔어요. 그 분기 기준으로 6.5조 원 나왔고 아마 작년 기준 연 매출이 한 24에서 25조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 기준으로 한 27조 원에서 28조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 EPS 같은 경우는 21.39유로로 되게 잘 나왔습니다. YOY로 5에서 8%대 전반적으로 성장을 했고 특히나 제가 에르메스 말씀을 드렸을 때 3대장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에르메스랑 그리고 70에서 8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LVMH 그룹이랑 그다음에 구찌를 보유하고 있는 케어링 그룹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쪽이 어떻게 보면 명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LVMH 그룹이랑 케어링 그룹이 중국 쪽에서는 역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LVMH가 엊그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중국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10에서 12% 정도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연동해서 에르메스도 6, 7%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에르메스는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22일인데 사실 저는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심지어 2분기 때는 LVMH와 케어링이 중국 쪽에서 역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나홀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품 산업 주가가 조금 눌려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 소비시장 위축이 가장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때 저는 무마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첫 번째 제가 소개드렸던 에르메스 한번 간단하게 업데이트 드렸고요. 할머니, 이때 2025년 7월 8일 날 네.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후로 여기 차트 보니까 주가는 횡보인가요? 횡보입니다. 그때도 한 2,160유로, 2,170유로 정도가 되고요. 투자 포인트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아무래도 수급이 지금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너무 쏠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품 쪽이 침체가 된 건 사실이에요. 다만 중국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LVMH의 실적에서부터 이미 증명이 됐고 다음 주에 만약에 조금 더 서프라이즈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10에서 15% 정도까지는 쭉 오르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7월 23일 정도에 말씀드렸던 페라리인데요. 페라리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이유가 그때 페라리는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게 자동차 제조업체라기보다는 명품 럭셔리 자동차 기업으로 밸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하고 하이브리드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데 그때 페라리가 맨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게 내연기관 40 그리고 하이브리드 40 그리고 전기차 20이었었는데 네. 2030년도에 244 전기차를 40% 목표로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10월 9일에 캐피탈 마켓데이에서 딱 까보니까 우리는 조금 더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조금 더 완벽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목표를 좀 조정을 할게. 대신에 전기차 2030년도에 20%로 하향 좀 조정을 하겠어 라고 했더니 사실 시장에서 좀 투매가 나온 경향이 있고요. 다만 그 전기 스포츠카
슈퍼카의 핵심 기술 요소는 공개가 되는데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좀 뜨겁고 아직까지 전기 슈퍼카에 대한 구현이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 결국에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296 GTB나 GTS 시리즈나 아니면 SF90 스파이더로 넘어갈 때도 사실 동일한 부침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페라리가 딱 말하는 거는 일단 빨리 내놓기보다는 조금만 더 완벽하게 내놓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니즈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목표를 조정을 했고 페라리는 과거 주가 차트나 가이던스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늘 보수적으로 말하고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를 일으키는 종목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TSMC도 약간 비슷한 결이거든요. 늘 네. 가이던스보다는 늘 상단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좀 기대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 수준에서는 약간은 그래도 부담이 없어진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라리는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 스포츠카와 전기가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제가 이 페라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출력이 강하고 맞아요.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 지금 최고의 속도감이라든지 출력을 담보하는 게 우주선이잖아요. 근데 우주선이 지금 전기로 안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왠지 전기로 스포츠카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있는데 페라리는 이 전기 스포츠카가 앞으로 미래라고 보는 겁니까? 그쪽으로 가야 될 방향성이다라고 명확하게 보고 있고 페라리는 결국에는 F1 대회가 그들의 본질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주행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전기차도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기존 그냥 환경 규제나 이런 게 없었으면은 제가 감히 추정컨대 내연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고요. 이거 추천 당시보다 그래도 한 10에서 15% 정도가 올랐는데 일단 실적 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주주환원 정책 바탕으로 해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9월 18일에 플래티넘 카드 개편안이 나왔어요. 쉽게 말해서 연회비를 올릴 테니까 혜택도 같이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차피 아멕스 여러 가지 혜택, 뭐 호텔 혜택도 있고 뭐 항공지 혜택도 있고 쇼핑 혜택도 있고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메스 카드가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원래 플래티넘이 695불 연회비였었는데 이게 895불로 인상이 되면서 현금흐름 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멕스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고요. 배당도 꾸준히 잘 주고 있는 거의 36년째 배당을 계속적으로 성장시켜온 주식 중에 하나다 보니까 주목할 만하고 그리고 특히나 그 워렌 버핏의 2분기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근데 애플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1등이랑 3등이었었는데 거기 비중은 다 축소를 했거든요. 근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거의 지금 몇 년째 비중 축소가 단 한 번도 없이 그냥 쭉 가져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면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나가고 저희 송 아나운서랑 어떤 저희 분하고 이제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카드 하나 딱 갖고 있어서 약간 좀 있어빌리티 하긴 하던데. 네, 묵직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전히 워너비인 거죠? 그쵸. 그리고 카드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5g 정도 나가는데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한 15g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부자들의 약간 신분증 같은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너주고 오는 거 아닌가? 무거워서 모르겠네. 이거. 과연 그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는 어쨌든 자, 네. 네 번째는 어떤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주가가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사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저는 여기도 에르메스와 더불어서 실적 발표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는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지금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있고 최신의 5세대가 나왔었는데 5세대가 일단 9월 12일자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5세대가 이전 세대와는 되게 달랐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의사분들이 촉각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촉각을 진동으로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진동으로 느끼는 것에 대한 수치화를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수술하다가 바로 전에 내가 혈관을 좀 잘 꼬맸나 등등과 같이 전 처리가 완벽했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그리고 테슬라 OTA 서비스처럼 모든 기능이 원격으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5세대
부터는 사실 조금 4세대와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주에 뭐 미국 시간 기준 10월 21일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일어나게 되는데 5분기 다빈치 5세대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 종목도 지금 꾸준히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였죠. 맞아요. 네, 테슬라 어떤가요? 테슬라도 같이 한번 정표 한번 준비했고요. 그때 추천한 당시 이후에 나왔던 이슈는 아무래도 700만 원 이하 $5,000를 인하한 스탠다드형 모델 3, 모델 Y가 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되게 많았어요. 원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는 $30,000 이하짜리 혁신적인 신차였거든요. 4천만 원짜리를 기대했었는데 기존의 모델 Y 차주 입장에서는 거기서 뭐 주행거리 감소시키고 뭐 가속성을 좀 저하시키고 뭐 뒷좌석에 있는 패널 스크린 좀 줄이고 그리고 뭐 재질이나 이런 거 조금은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냥 700만 원을 좀 줄인 거다 보니까 약간은 뭐 발표됐을 때 당시에는 4, 5%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주가가 430불, 440불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약간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가 13까지 나왔다가 이제 최근에 9월 말 10월 초에 FSD가 14 버전이 나와서 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배포를 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하고 저는 그때 그 방송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아마존의 AWS가 본격적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인정받았던 시점은 AWS의 별도 실적 발표 때 공개하면서부터거든요. 네. 그때 시장에서 AWS가 말로만 들었듯이 실제 숫자로 영업이익률 30-40%가 나오네? 이게 진짜 연내를 반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이 될지 다음 분기가 될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FSD 구독에 대한 채택률을 저번 달에 공개를 했잖아요. 모델 S나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차량 구매자의 그 절반 이상 FSD를 채택을 하고 모델 3나 모델 Y 스탠다드형 사는 사람들조차도 채택률이 기존 대비해서 한 3배 정도가 뛰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실적 발표 시즌 때 FSD에 대한 영업 마진율이 지금 추정을 해보면 영업 총이익률이 한 70%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거를 별도로 발표하는 순간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 4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플랫폼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이번이 되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다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FSD가 꼭 들어가니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르면 다음 주 네. 아니면 그 다음 분기에도 여전히 맞습니다. 기대는 있다. 추천한 이후에 주가는 어때요? 추천의 주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한 10% 정도 올랐고 아멕스도 조금 올랐는데 에르메스는 횡보하고 있고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한 3-4% 정도 하락을 했고 페라리 같은 경우 한 7에서 한 10% 정도 캐피탈 마켓 데이 이후에는 조금 조정받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변동성이 있을 만한 이슈들이 있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는 지방은행 부실 맞아요. 사태. 네, 그게 이슈가 됐었는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2023년에 맞아요. 비슷한 이슈가 있었어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딱 터져가지고 네. 네. 아침에 부랴부랴 자료를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네. 편대성 아나운서가 잘 얘기 주셨지만 네.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슷했어요. 미국 네. 장이. 맞아요. 그때는 관세 전쟁.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진 악재인데 왜 이렇게 지수를 뺄까라고 하면 뭔가 좀 싸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제가 장표 보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지역은행에서 부실 대출 이슈가 발생을 한 건 맞고요. 이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도 뭐 큰 데가 1금융권이 있고 2금융권이 있고 한국이랑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50개 지역은행으로 구성된 KBWR ETF가 있는데요. 여기는 뭐 JP모건이나 웰스파고 이런 종목들은 다 빠져 있고 지역은행만 딱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날만 거의 7% 이상 폭락을 했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허위 대출 그리고 담보 가치의 부실 이 핵심이었거든요. 핵심적인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자이언트 벤코프라는 종목이 있어요. 티커는 ZION 종목인데 여기 한 13% 정도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 자회사인 캘리포니아 뱅크 앤 트러스트가
취급하고 있는 상업 및 산업 대출 가운데 한 7천억 원 규모를 회계산 손실로 처리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다른 지방은행인 웨스턴 얼라인 뱅코프라고 하는 티커는 WAL이 있는데 여기 한 10% 정도 폭락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켄터그룹에 대출을 해줬었는데 선순위 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두 은행 모두 최근에 파산한 자동차 부품 업체인 퍼스트 브랜드 그룹에도 부실 대출이 있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네. 근데 SVV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2023년경이었었는데 이때 사실 뉴욕 증시를 좀 계속 흔들어 놨었죠. 근데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약간은 이 지역 은행 두 은행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밝혔고 지금 세계 최대의 금융회사죠. JP모건의 제이빈 다이먼 회장이 이런 말했죠.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타났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더 많을 거다라고 했고 쟁점을 한번 살펴보면 결국에는 한 4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가 있는데 대출 심사의 품질이 어떠냐. 결국엔 은행은 영리 구조를 살펴보면 대출을 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조금은 더 느슨한 기준으로 대출을 내준 거 아니냐. 담보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안 하고 대출을 내준 거 아니냐가 첫 번째 쟁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담보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 거죠. 요새 사실 부동산 시장이 되게 어렵잖아요. 한국도 사실 꼬마 빌딩이라든지 상가 공실에 대해서 이슈가 있고 미국 해외 쪽도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인데 담보 가치를 예를 들어서 50억을 잡고 40억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거는 담보 가치를 약간은 뻥튀기해서 50억이 아니라 이거 담보 가치 한 65억이야. 70억이야 라고 하고 대출을 5, 60억을 해줬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대출자나 펀드가 여러 은행과 얽혀 있는 경우에는 이게 2023년도 실리콘밸리 은행 때도 똑같이 나왔던 이슈인데 연쇄적으로 번질 수가 있다라는 게 사실 좀 세 번째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규제 밖의 영역에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약간 감시가 약하고 불투명한 구조의 대출이 조금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쟁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약간의 이런 이슈가 터지면은 위험을 당연히 회피하려고 하고 대출을 좀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유동성이 좀 걷어들여지고 시장에 좀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지방주 ETF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 정도, 이에 연계해서 JP 모건이 한 2% 정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8%, 시티그룹이 한 3.5%, 그리고 웨스트 얼라이언스 뱅코프나 자이언스 뱅코프 같은 경우는 10%에서 13% 정도가 급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 이거를 결국에는 궁금해하실 게 2023년이랑 비교를 하는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2023년도랑은 약간은 결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23년 3월경에 그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네. 뱅크런이 일어난 이유가 결국에 우리 쪽에 맡겨진 돈을 가지고 장기채에 투자한 거잖아요. 뭐 10년, 20년, 30년물에 투자했는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평가 손이 일어나게 되고 뱅크런이 일어나서 사실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가 일어났던 건데 지금은 실질적인 부실 채권이 발생했다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개별 대출자 얘네들의 문제로 끝난 거라면 사실 시장은 그냥 출렁이고 그냥 쭉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적인 약간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좀 지켜볼 만한 이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일단 노란불이 들어오긴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참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실 안 살펴볼 수가 없는 게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오늘자 외신 보니까 중국에서도 약간 호의적인 태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바뀌었다고 하는데 맨날 바뀌네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네. 이거는 앞에 시황분들이 자주 정리해 주시니까 핵심만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올해 4월 정도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굉장히 많이 싸웠었죠. 상호관세 부과하게 되면서 거의 4월이 가장 저점이었었고 5, 6, 7 회담을 거치게 되면서 계속적인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10월 달에 중국에서 히토리 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트럼프가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0% 관세를 예고하겠다, 합치면 150% 정도 되는데 예고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싸웠었습니다. 싸우다가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고 근데 사실 중국에서 다시 나왔죠. 상무부에서 하나오션 주식회사 및 미국 내 5개 자회사에 대해서 반제재 조치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한화 그룹주들 그리고 조선주들에 대한 투심이 되게 악화가 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뉴스 보면서 물론 이 주가가 다 그때 대비해서는 다 회복을 했어요. 회복을 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 일단 한국이 미국이랑 같이 협력을 한다고 해서 조선을 때렸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단 조선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반도체라면 어떨까? 아니면 만약에 뭐 K-뷰티라면 어떨까? 엔터 쪽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불확실성이 존재는 했다라는 거는 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중국에서 한화 관련해서 조선주와 관련해서 규제를 좀 내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중국을 좀 규제를 했죠. 중국 선박이 미국에 입항할 때는 수수료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도 사실 어떤 지금 계속 미국과 중국 사이에 티키타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중국도 경제가 부진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길게 이끌어 나가지 못할 것 같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 지금 지지율도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계속적으로 오래 끌고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투자자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미국과 중국의 약간 그런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투르키데스의 함정이라고도 하죠. 이 둘 사이에 누군가가 사실 패배해야 끝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둘은 그 소재만 다를 뿐 계속적으로 어떤 이슈는 상존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샘 올트만도 그렇고 AI 버블 우려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실적을 발표한 TSMC 보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제가 장표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AI 버블론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TSMC를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TSMC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앞으로 가이던스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딱 하나예요. 인세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시장은 미쳤다. 지금 반도체 업황은 너무 좋고 우리는 밀려 들어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AI 버블에 대해서는 약간은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과거랑 좀 비교를 해봤을 때 19세기 때 영국 철도붐이 일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GDP의 한 15% 정도 수준으로 투자가 집행이 되었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미국의 AI 투자 규모는 GDP 대비해서 한 3에서 4%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AI 투자 버블 논란은 늘 있지만 제가 사실 2분기, 3분기 실적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물음표를 찍었을 거예요. 근데 네. 2분기도 그렇고 3분기도 그렇고 ASML 실적도 잘 나왔고 TSMC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뭐 엔비디아야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AI 투자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AI 투자 자체가 생산성 확장뿐만 아니라 전력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이뤄지는 산업 전반 체질 개선으로 촉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올해나 뭐 내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은행 부실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가 10월 29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이게 B컷 가능성까지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단행이 되다 보면은 올해랑 내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면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 오른쪽 차트는 아까 어떤 거죠? 보니까 GDP 대비 기준인가요? GDP 대비 투자 비중을 나타낸 차트고요. 네. 전체 영국 GDP 대비 철도 산업이 한 15% 정도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고 미국 AI 쪽은 미국 GDP 대비 한 3% 정도 투자했다라는 장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 한마디만 조금 더 드리면요. 오픈 AI가 사실 여러 회사랑 되게 제휴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되게 큰 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브로드컴이랑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좀 큰 뉴스라고 생각이 돼요. 쉽게 말해서 오픈 AI랑 브로드컴이랑 완벽하게 손을 잡았고 10기가와트 규모의 맞춤형 AI 칩을 공동 개발하고 배치하는 다년간 파트너십을 발표하겠다. 오픈 AI 입장에선 그런 거죠. 우리에게 맞는 칩을 너네가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줘. 대신에 너네랑 손 잡을게.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오픈 AI랑 브로드컴이랑 원래는 폐쇄형 설계 중심이었던 엔비디아 네트워크가 있었거든요. 스펙트럼 X라고 있는데 그거를 채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방형 표준 기반 기술 중심의 확장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서 약간은 다른 노선을 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본인들의 네트워킹 기술인 스펙트럼 X 기술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거는 사실 메타와 오라클이 AI 데이터 센터에 도입될 거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그 수요는 이미 많고 숫자는 이미 찍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AI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도 한 1.5조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거기서 10년간 핵심 산업에 대해서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 서두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TSMC 관련해가지고 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SMC 실적 발표랑 같이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한 줄로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글로벌 1등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파운드리 점유율이 작년 기준까지만 해도 거의 60%대였어요. 60에서 63% 정도 됐었거든요. 이때 사실 말이 많이 나왔었던 게 삼성전자였거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비중이 전체 MS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한 11%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그때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도 여기서 조금만 더 수율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TSMC의 독점을 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되게 제기가 되면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올랐다 떨어졌다를 계속적으로 반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은 못 따라갔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지금 얼마나 줄어들었죠?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MS가 11% 정도 수준에서 지금은 7% 정도 수준으로 파운드리 그 점유율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TSMC는 원래 작년 기준 한 63% 정도 점유율을 차지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7할 이상, 그러니까 71% 이상 더 간극이 차지하고 있어요. 벌어졌네요. 엄청 많이 벌어졌고 그런- 이 네. 기술력 안에서도 되게 많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네. 한번 도달하고 있으니 그렇죠. 오히려 이게 올라오면 더 플러스 요인 아닐까요? 올라오면 플러스 요인이죠. 시장에서는 이 파운드리에 대한 이 가격 프라이싱을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프라이싱이 막연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파운드리 쪽에서도 수율이 조금 더 개선되고 2나노 쪽에 대해서도 우리 TSMC 못지않다라는 거를 고객사한테 보여주게 된다면은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말 그대로 뭐 GPU나 맞춤형 반도체나 네트워크 쪽으로 AI 인프라용 핵심 반도체 생산 주문이 집중이 되면서 특히 이제 7나노 미만짜리 뭐 5나노, 3나노, 2나노 쪽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최근에 AI 붐이 일게 되면서 과거 2, 3년 대비해서 수요가 거의 5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자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대비 캐파가 부족할 정도로 매우 강하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 센터와 AI 고성능 칩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331억 불. 한화로 따지면 46조 원에서 47조 원 정도인데 성장률이 YOY 기준으로 40% 정도, QOQ 기준으로 한 10% 정도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이거는 TSMC를 실적을 꾸준히 리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가이던스 하단과 가이던스 상단을 제시하는데 늘 가이던스 상단보다 높게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만큼 보수적으로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20조 원인데 YOY 기준으로 13% 정도 성장을 했고 QOQ 기준으로도 1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률 EPS 같은 경우에는 39% 성장을 했고요. 매출 총이익률 GP 마진 같은 경우가 한 가이던스가 55.5에서 57.5% 정도였는데 59.5% 정도로 한 2%포인트 상회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47.5%였었는데 50.6% 정도로 거의 3.1%포인트 정도 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매출액도 한화로 46조 원 3분기 기준이지만 맞아요. 우리 삼성전자가 12조 천이니까 한 4배 정도 맞습니다. 네,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어서 공정별 매출도 실적 이번에 IR 자료 발표가 돼서 자료를 한번 가져왔고요. 일단 모든 게 다 최첨단되고 있다 보니까 TSMC에서도 가장 성장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3나노 공정이에요. 3나노 공정이 아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023년 3분기 기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빨강색 바인데 빨강색 바가 2025년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연평균 15%에서 2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나노 공정이 아래 보이시는 초록색 바인데 초록색 바가 주력 매출
런으로 한 37% 정도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7나노 이하 공정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SMC의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엔 7나노 미만, 7나노, 5나노, 3나노 여기 공정 합산 매출 비중이 한 74% 정도가 되고요. 네. TSMC 전체 매출의 대부분이 이 선단 공정, 첨단 공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되게 좋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를 못해요. 그 후발 업체들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AMD 입장에서도 그렇고 칩은 만들어야 되고 고성능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산해줄 곳이 TSMC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캐파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늘 수요 대비 공급 대비 수요가 높게 되면은 가격은 오르는 게 시장의 논리잖아요. 그래서 TSMC는 계속적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올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 수요는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TSMC가 갖고 있는 정말 정말 핵심 기술력 중에 하나가 그 코어워스 기술력이거든요. 코어워스 기술력. 코어스. 네. 아래에 정리해 왔는데요. 여러 개의 칩을 한 기판 위에 3차원으로 겹쳐서 붙이는 패키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AI 가속계, AI 칩들이 코어워스 기술력을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진화한 기술이 SOIC 기술력인데 이거는 칩 위에다가 칩을 생산하는 3D 적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고객사와 응용처 확장에 따라서 급증할 수 있는 전망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패키징 단계거든요. 패키징 단계가 지금 후공정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패키징을 그만큼 이루려게 되면은 전공정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후발 주자와의 격차는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객사들 주문 같은 경우에도 아래 오픈 AI조차도 지금 자체 칩 제작사로 TSMC를 낙점한 상황이고 지금 3나노보다 조금 더 최첨단인 2나노 공정이 주문 급증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8년도까지 월 20만 장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초기 선단 공정 자체가 원래는 모바일 AP 중심이었었는데 현재는 AI 고성능 칩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주요 포인트로 보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 쭉 들어보면 기술력도 독보적이고 점유율도 독보적이고 이 TSMC 기업 너무 좋아 보이는데 주가를 보면 가격대가 지금 좀 높아요. 맞아요.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떻게 사라 마라를 네. 바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프리장에서 한 3% 정도가 급등을 했다가 어제는 좀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물론 지역은행 이슈도 있었는데 저는 길게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모아갈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가이던스도 그렇고 AI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한 방에 꺾일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이 TSMC CEO가 나와서 했던 말도 지금 사실 수요 대비 공급 대비 수요가 굉장히 폭발한 상황이고 CAGR로도 40% 이상 그 성장은 지금 거의 전망이 된다라고 발표가 됐거든요. 다만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장표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워렌 버핏도 TSMC를 샀다가 아주 일찍 팔았어요. 네. 팔았던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였었거든요. 원차이나. 네. 그런 거였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조금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는 제외하고 봤을 때는 수요나 실적이나 이런 테마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조금 계속적으로 모아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삼성전자를 설명할 때 글로벌이 초격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차이에서의 그 미세한 차이로 해자의 기업으로서 역할을 꽤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금 TSMC가 그 자리를 고스란히 오히려 글로벌 기업으로서 선두 기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또한 지금처럼 기업의 기술의 패션이 빨리빨리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뭐 원차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 주셨지만 그거 외에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은 장표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결국에는 기술력, 수율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수율. 고객사 입장에서도 TSMC에만 맡기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테슬라도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협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엔비디아라고 해도 결국에 두 개로 나눠서 할 건데 2, 3등이 아직까지는 우리의 니즈를 못 맞추니까 1등을 하는 거지 2, 3등이 어느 정도 캐파가 올라오고 어느 정도 수율만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TSMC는 약간의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 주가가 되게 잘 가고 있죠. GPU가 잘 가고 있는데 AMD가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AMD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해자를 깨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소식도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뉘앙스처럼 결국에는 지금 2나노 수율이 TSMC가 거의 90%에 가깝게 정말 완벽한 수준으로 수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봤을 때 인텔 같은 경우에는 한 40에서 50% 정도 수율밖에 안 나오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파운드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칩을 맡겼을 때 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불량 없이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 요소이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삼성전자를 믿습니다만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기술력 개선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수율 개선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콜을 드릴 것 같아요. 그것까지 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반도체 공정에서의 생산성과 연계되어 있는 수율이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 그게 뭐 절대적인 임계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율이 넘어가면 뭐 90이나 80이나 똑같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임계치를 못 넘으면 큰 격차가 있다든지 그런 수율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그 바로미터를 지금 TSMC가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은 거의 대부분이 90% 좀 넘어야 되고 최소한 80-90%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TSMC 기술력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장표 하나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같이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코우어스 기술력 자체가 한 기판에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모아서 생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여기가 AI 칩이 계속적으로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코우어스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가 칩을 적층하는 SOIC 기술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성장률을 제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래 한번 차트 보시면요. 코우어스 생산 능력은 지금은 15에서 35, 70, 100 으로 사실 연평균 60에서 70% 이상 추세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OIC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 5, 10, 16으로 연평균 100% 이상 추세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첨단 패키징에서 전 공정 수준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후발주자와는 격차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TSMC 입장에서도 첨단 패키징 매출 비중이 2024년도에 한 8% 정도, 2025년도에 10% 정도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첨단 패키징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인테그레이티드 파운드리라는 면에서는 사실 격차가 약간은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아래 차트 보시면요, 하단이 약간 굵은 파란색 그리고 상단이 옅은 파란색인데요. 회색깔이 OPM의 실제 값이에요. 근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늘 상단을 초과하는 실적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조금 됐다 보니까 마진율이랑 현금흐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 조금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TSMC 같은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고요. 일단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2022년도에 한 72조 원 정도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78조 원, 2024년도에 106조 원, 현재는 130조 원 정도 현금이 있고요. 매출채권 회전일수라고 하죠. 실제로 돈을 받는데 버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한 30일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한 25일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도 단기 지급 능력이 보통 2배 이상이면 안정적으로 보는데 2.7배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금 많고 부채 적고 자본 비율 높고 사업 잘 되고 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요. 실적을 좀 정리하자면 매출 총이익률이나 매출 영업이익률 자체도 59.5%대, 50.6%대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TSMC는 경쟁사들이 기술이 좋아져서 따라잡기 전까지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네. 성장이 꺾이지 않는 한은 올해랑 내년까지는 그래도 부침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저는 밀릴 때마다 약간은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4분기 가이던스를 장표로도 준비했는데 가이던스 자체도
전분기 대비해서 2~4% 가이던스 자체가 증가했어요. 근데 아마 실적은 2나노 실적까지 발표가 되면서 조금 더 서프라이즈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주가는 결국엔 이익의 양과 질, 이익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과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는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사실 TSMC 실적은 이 코어스에서 SOIC로 이 바꾸는 가운데 후공정 패키징이잖아요. 얘네들이 왜 이걸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까? 왜 바꾸려고 하면은 이 GPU나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 연결을 할 때 이 코어스나 SOIC 기술력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초고속으로 하고 덜 지연시키게 하고 조금 더 고대역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어스랑 SOIC 기술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어스에서 SOIC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왜 전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쓰는 게 아니고 적층 구조로 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큽니다. 네, 가장 큽니다. 그게. 자, 맨 마지막 장표를 보면 이제 주가를 갖고 오셨는데 네, 맞아요. 사실 이 주가를 좀 더 투자 시기를 넓혀 보면 TSMC는 아이러니컬하게도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의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하면서 한 2,000포인트 넘게 뭐 2만 포인트인가요? 엄청나게 이제 올라온 종목인데 맞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만 기업이고 뭐 중국 기업과 좀 다르다 하지만 중국과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반사이익을 받았단 말이죠. 물론 그 이후에 AI품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총리자를 왔지만 그러면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냐 마느냐 이렇게 있는데 맨 마지막에 주가를 갖고 오셨으니까 이런 주가가 향후 그런 알려진 악재와 전혀 상관없이 이제 실적만 보고 간다 이렇게 좀 보는 건가요? 일단 그 첫 번째 실적만 보고 간다라는 말씀은 맞고요. 두 번째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원차이나 리스크는 그래도 늘 마음에 갖고 가야 되는 이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해주신 TSMC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TSMC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모든 반도체를 생산하는 약간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반도체의 어머니. 그렇죠.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매크로 지표 중에서 한국의 GDP 대만과 역전됐다. 막 그런 게 매크로 탑다운 측면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자괴감과 현타가 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가장 중심에는 이 TSMC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되게 명암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가 큰 위상자차도 달라졌다는 의미에서 TSMC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반대급부로 한국의 유력한 과거의 초격자의 대표 명사였던 삼성전자도 힘을 내고 있으니까 TSMC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잘 되겠죠? 저는 삼성전자가 잘 되길 빕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도연수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지금 시장의 흐름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남다른 수익을 원하세요? 한 발 더 앞서가고 싶으세요? 시간은 없고 매일 둘이 뭉실한 정보만 주는 투자 방송에 지치셨나요? 점심시간 딱 1시간만 더 투자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장님, 식사하러 가세요? 난 생략, 밥보다 중요한 게 있어. 왜요? 밥보다 낮잠? 밥보다 골프? 아니, 밥보다 투자해야지.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머리를 만지고 있는데 시작이 됐네요. 네. 뭐 머리 만질 수 있죠. 사람이니까. 자연스러운 네. 시작. 네. 네, 저희 시장 분위기 오늘은 석지원 PB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범어동지점 석지연입니다. 제가 석지현 PB 때문에 범어동이라는 지역을 알게 됐습니다. 범어동의 자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요. 자, 요즘에 우리장이 참 좋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장 스케치부터 좀 해볼까요? 우리장은 지금 코스피는 전일 대비해서 0.27%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지수는 3,758.49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65.71포인트고요. 동일하게 강보합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은 사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랑 개인은 조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 개인은 조금 사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외국인이 상당히 강해요. 매수세가. 네, 외국인이 이렇게 환율이 높은데도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네, 그럼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어느 업종이 주도하고 있나요, 시장을? 지금 업종별로 한번 보면요. 지금 2차 전지 업종을 빼놓고 오늘 시장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2차 전지요. 네, 가운데 여기 보시면 제가 2차 전지 아. 업종 관련 종목을 조금 모아놨는데요. 드디어 제가 움직이는 뭐 건가? 지금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이번 주 초반부터 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네. 2차 전지 말씀은 못 하시더라도 물린 분들이 많을 건데 그러니까요. 네,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제가 오전에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한 13%, 16% 했는데 지금 25%까지 간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BM은 14%, LNF 12%. 에코프로 차트 한번 쭉 길게 볼까요? 왜냐면 에코프로는 이게 어떤 종목이라고 불려야 될까요? 제가 애증의 종목이 됐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시세가 좀 분출하고 있는데 이 시세가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따뜻한 온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와 가파르긴 하네요. 어떠신가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한 2년 전으로 이게 길게 보더라도 쭉 내려오기만 하다가 최근에 한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오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한 주봉 잠깐 좀 볼까요? 네. 그 일봉이었나 그럼? 예, 아까는 차트가, 일봉이었고요. 약간 주봉으로 뭔가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뭔가 고개를 드는 듯한 모습도 나오긴 하네요. 예. 네,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업종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면이 5천억, 시가총액 5천억 이상으로 보면 아까 오전장에는 한 6% 정도까지 시세를 분출하다가 현재는 2%대 양봉을 보이는 중이고요.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도 오늘 오전에 이제 다시 러우 전쟁을 종식시킬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조금 뉴스도 나기도 했고 네. 한 6%대, 2%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2차 전지가 저 차트가 많은 걸 치사하는데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는 어때요? 왜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제약바이오도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제약바이오에도 있었지만 네. 뭐 이런 하회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시세 분출은 그렇게 크게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오늘 하락 종목 중에 1위가 아까 봤을 때는 제가 메지온이 거의 1위였거든요. 네. 메지온도 이제 바이오 관련주잖아요. 근데 뭐 소송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면서 어제부터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일봉 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2차 일반으로 전지는 보시더라도 차트가 고개를 들었는데 제약바이오는 약간의 부침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제약바이오는 조금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따가 이슈 오후장에 한번 봐야 될 이슈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할 건데 세계 3대 암학회가 열릴 예정이에요. 네. 그런 모멘텀을 조금 타고 갈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제는 어때요? 코스닥에서의 시가총액 1위이자 그래도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성격이 좀 있는데. 알테오제는 지금 네. 대장주 성격이 있지만 역시 좀 네, 그렇구나. 시총 1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시세 분출을 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강보합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알테오 전수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은 네.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아까 2차 전지보다 훨씬 낫네요. 네. 나 2차 전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저렇게 됐었구나. 2차 전지 차트가 참 네. 그렇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방원까지 볼까요? 조방원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삼성중공업이 오전에 잠깐 올랐었는데요. 오늘 조선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오션이 오늘 오전 중에 한번 뉴스가 났었어요. 네. 미국이 중국이 그렇게 제지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한국 편에 설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분출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미국이
당연한 얘기 한 것 같은데. 네, 당연한 잘 얘기를 됐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어저께 생각 외로 많이 올랐던 게 자동차잖아요. 네. 네, 현대기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일봉으로 보시면 오늘은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아 한번 볼게요. 근데 기아는 오늘도 오르고 있네요. 그래요? 네, 네. 맞아요. 기아는 오늘 그래도 양봉을 지켜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래도 아래 꼬리를 많이 달았네. 그러니까 뭔가 여전히 뭐 반도체 잘 가고 있고, 근데 최근에 글쎄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나? 아, 마지막 화장품 좀 볼까요? 화장품이요. 네. 제가 이 화쪽이를 어떻게 할까 조금 고민이 많은데 여기 제가 위쪽에 모아놨는데 뭐 제조 쪽도 그렇고 그냥 일반 피부 미용까지 같이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수출 데이터 떴던 파마리서치를 제외하고는 APR 방금 조금 양봉이 떴네요. 그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업종별로 쭉 살펴봤는데 오전장 주요 이슈들도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들 있었나요? 밤사이에 미국에서도 이슈가 여러 가지 있었고. 네, 오늘 오전장 주요 뉴스 중에 미국 지역은행 주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고요. 제프리스랑 자이언스 뱅코프가 사기 혐의와 관련한 대출 문제를 공개하면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만 보이는 게 아니고 더 있나라는 그런 멘트가 있었죠. 네. 그래서 2023년에 우리 SBB 사태를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오늘 간밤에 TSMC 호실적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 부실 우려로 약세 마감했고요. 여기 제가 파이낸셜 섹터만 따로 떼왔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은행만 모아놓은 ETF가 있어요. 네. 그 ETF도 한 6%대로 내려갔고요. 뭐 자이언스 뱅코프나 아니면 WL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궁금한 게 오늘 미국장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2023년 2월 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큰 사건이 한번 났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미국의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실리콘밸리 완전히 헤게모니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제 근간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의 불거지는 이 지역 은행들의 부실이 또 그런 후폭풍이 있을지 월가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월가에서는 그래도 이때 2023년 제가 조사한 바로는 3월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너무 급격하게 뱅크런이 발생하고 또 뱅크런이 계속 발생해서 다른 지역 은행까지 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뭐 비보 대상 예치금도 전액 보증을 해준다던가 해서 돈을 좀 못 빼게 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BTFP를 가동을 했고 대형은행이 300억 달러 규모 비보 예금을 예치를 하는 등의 그런 조치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수습을 했었기 때문에 파급이 조금 적었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JP 모건이나 시티 같은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괜찮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에 뭐 제이미 다이머는 바퀴벌레라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리스크 요인으로 상당 부분 경각심을 줬지만 월가의 대부분 컨센서스는 그래도 전이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네. 이런 걸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번 달 말에 뭐 미국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석정 PB만 나오면 이 한주 토파보기라는 이 순서가 되게 기다려지거든요. 토파보기. 네, 그때 정리가 아주 딱 토파보기로 돼가지고. 읽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지? 그때 토바보기가 그쵸? 아니라 토파보기입니다. 토파보기.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 설명해 주시죠. 한 주 다시 한번 보면요. 미중 분쟁이 조금 재점화됐습니다. 만날까 말까 뭐 어떻게 할래 조금 애매하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제적인 적대 행위라고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중국은 미국의 정책 실패가 낳은 대가라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히토류 수출 제한도 이제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번 주에는 AI 주도권에 대한 싸움도 조금 있었죠. 계속 싸우고 있어요. AI 생태계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픈 AI가 브로드컴이랑 손잡고 자체 AI 칩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이제 일이 불거졌죠. 그런데 우리 장에는 조금 반사 수혜가 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HBM을 직접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쪽이라고 해놨는데 화쪽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실적 청신호인가라고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은 이유는 파마리서치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화제였었고요. 앞으로 좀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올 만한 그런 피부 미용 기기나 아니면 화장품 업체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화쪽이가 뭡니까? 화가 난다고요? 아니요, 화장품 금 쪽이요. 아, 금 쪽이 화장품. 맞습니다. 역시 네. 그런 거구나. 네. 화가 난다니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화장품에 화 안 납니다. 네네. 아니 뭐 저 잘 몰랐어요. 네. 네 번째 뭐죠? 네,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지금 순항 중이고요. 삼성전자 그 실적이 미리 나왔는데 요것도 전분기 대비 159%나 급증하면서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TSMC나 ASML도 똑같이 서프라이즈로 호실적 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 변동성이 크니까 이럴 때 한번 알아봐야죠. 네, 공포탐욕 지수 음. 어떤가요 지금? 공포탐욕 지수는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코스피랑 코스닥을 비교를 해보시면 코스피가 오히려 더 탐욕 지수가 높아요. 매우 탐욕 89점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탐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랑 LG에너지 솔루션도 시세 분출을 한 종목이라서 한번 담아봤는데요. 아직은 에코프로는 탐욕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은 매우 탐욕 단계에 이미 진입을 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전일 데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나 이제 시세 분출을 했으니까 이제 내일 되면 매우 탐욕 단계에 진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보니까 우리 코스피의 상승폭이 상당히 줄었고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했는데 오후장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오후장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오후장은 조금 이슈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이랑 이제 경기도에서 항공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산 분야 전시회 개최가 시작되는 만큼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하나삼형제랑 현대로템 등의 좀 굵직한 기업들도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하나삼형제가 같은 부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네. 거의 그 부스 크기가 1000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구경할 것도 있을 거고 거기서 어떤 게 또 발표가 될 건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미국이 셧다운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지표들이 하나도 발표가 되는 게 없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실적이 오늘 밤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지금 발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네. 이번 실적은 미국 소비 체력을 좀 가늠할 만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주 조금 힘내줄 수 있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요. ESMO 2025가 열린다고 합니다.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데요. 테마가 확장이에요. 그래서 항암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연구가 되었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가가 움직일 수 있겠고요. 한미약품 등의 기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회가 매우 좀 이벤트 있게 의미가 있는데 자, 석재현 PB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제지표 발표가 좀 깜깜이에요. 하지만 실적은 그대로 발표되죠. 다음 네. 주에 실적 어떻습니까?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실적은 여기 한번 보시면요. 네. 22일에 제가 중요한 것만 조금 써와가지고 실적 발표될 종목이 많지만 22일 수요일에는 테슬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장에서는 현대건설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23일 목요일에는 인텔 발표될 예정이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 같은 우리 장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주요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석지연 PB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석재현 PB 보내드리기 전에 SK하이닉스를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오늘 다시
아니 오늘 하이닉스 어때요? 오늘 하이닉스 네. 오늘 하이닉스 지금 여전히 오르네. 1.66% 오르고 있네요. 네, 좋겠어요. 아, 네.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10월 29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 더 살 겁니까? 좀 고민해 요즘에 보겠습니다. 얼굴이 폈어. 네, 오늘. 아. 자, 이벤트 오늘 드디어 첫 이벤트의 당첨자를 발표하는 날이죠. 네, 제가 쭉 보고 5분을 선정을 했는데요. 아, 근데 어떤 이벤트는 다시 한번 좀 리뷰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방송을 보시고 저희 실시간 댓글이 아닙니다. 저희 영상 클립이 올라오면 재방송 올라오는 네, 재방송 것들. 올라오는 네. 동영상 클릭하셔서 그 댓글에 아, 이 부분 정말 좋았다, 인상 깊었다 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링크 들어가서 신청을 누르시면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을 쭉 보고 금요일에 발표를 드립니다. 매주. 오늘이군요. 네. 자, 그래서 몇 분을 우리가 선별하는 총 겁니까? 5분을 5명이나? 추첨해서 저희가 치킨 아. 세트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오늘 드디어 네. 첫 이벤트의 주인공인데. 저희가 음. 실명을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로 발표를 하고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가 중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괜찮나요? 아, 괜찮습니다. 아, 어차피 오케이. 저희가 개별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네. 네, 연락을 받으시면 당첨자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 네. 자, 5848님 5848. 그리고 4703님 0008님 1039님 그리고 3637님 이렇게 5분에게 치킨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번은 없네. 나도 몰래 참여하셨나요? 했었는데. 네, 했죠. 오. 네. 네, 저희가 매주 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도전하셔서 금요일에 꼭 치킨 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면 편다성 아나운서랑 같이 먹는다면서요? 그쵸? 네. 네, 우리 빈센트도 같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시원하게 네. 치킨 파티 한번 하죠. 자, 이번 주에 코스피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주를 마감한 금요일에 우리 장의 상승폭이 하락 반전하거나 아니면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오후장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특집으로 월화수목금 밥보다 투자하나 국내 주식만 한번 A부터 Z까지 쭉 해보자. 이럴 때 너무 필요한 방송인 것 네. 같아요. 국내 네. 주식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일 4자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고꾸라질 수 있을 것이냐 다음 주에 참신하게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